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역시 아동 심리 상담사 직무 교육 중에서 상담의 상담을 실제 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 우리 앞전 시간에는 놀이치료와 모래놀이치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놀이치료에 못지않게 또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아동들의 이 심리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그 심리치료의 효과랄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미술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술치료, 물론 미술치료와 더불어서 또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해오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미술치료라는 것도 사실은 기원은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인류의 화석 인류의 조상들 쭉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라라고 해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거에 우리 인류들은 자기들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야.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그림은 주술적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술적 목적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제 다산의 기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라. 또는 우리가 사냥을 하는데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런 주술적 목적으로 예부터 이 그림이 벽화라는 형태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과거의 고총, 옛날에 무덤들을 발굴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나 벽화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을 그림 치료, 미술 치료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제 주술적인 목적 미술 창조해 왔는데 그렇게 된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망, 또 미지의 것에 대한 바램, 신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벽화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술치료에 사용된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됐는데 20세기의 정신과 의사인 레야나 크레플린이나 특히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술 표현이 갖고 있는 개인의 내면적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 상당히 많이 활용했고 역시 이 미술치료도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다 라는 차원에서 분석심리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제자 칼 구스타프 융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림으로 미술로서 치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알고자 노력해보고 특히 이제 꿈에서 본 영상들을 가지고 꿈의 해석을 또 들고 나온 학자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이드나 융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신분석학이 미술 표현에도 관심을 갖다가 그 후에 미술 치료는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과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됐는데 특히 미술 치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나움버그라는 학자 1999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최근의 내용이죠. 나움버그. 마가렛 나움버그인데 마가렛 나움버그 1999년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미술치료의 창시자라 그래요. 원래는 처음에 이분은 미술 교육자로 활동했습니다. 나중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어떤 꿈이나 환상을 그림을 그리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상징을 발견하였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치료적임을 알게 됐다.
늘상 그러죠. 이런 거의 정신분석학에 바탕을 둔 사람들은 딱 뭐 답은 나옵니다. 답은 무의식을 의식화. 무엇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의식화시킨다는 것이야. 이게 미술치료, 그림치료입니다. 이게. 역시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그림을 표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그 그림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억눌려 있구나. 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아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1940년대에 융, 프로이트, 설리반 등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치료에 있어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치료의 관계를 형성했다. 전이와 역전이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인 그림 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 라움버그라는 학자가 이런 이론을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림을 매초로 해서 치료에서의 미술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1950년대로 넘어가고 특히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 엘리노 울만이라는 미술치료를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1961년에 이 사람이 엘리노 울만.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나움버그 이런 사람들의 치료 미술 이것을 미술의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통합해서 들고 나온 이런 학자들의 노력이.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에서 먼저 나오게 되는데 1960년대 69년에는 미국 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됩니다. 1969년에 1973년에는 미술치료 전문지가 나오고 73년, 83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 전문가 및 작업치료자를 중심으로 미술치료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2년에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 본격적으로 미술치료, 그림치료가 미술치료가 1990년에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 미술치료가 정기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고 92년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됩니다. 95년, 2005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어떤 정신병원이나 각종 복지기관, 심신장애인 치료 및 상담기관에서 미술치료를 많이 도입하고 지금은 거의 이 미술치료가 일반화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갈등, 자, 미술을 통해서 자,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미술을 통해서 갈등이나 또는 자아성장을 돕는다. 요즘 이렇게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특히 이제 미술이라는 그래서 시각적인 예술이죠. 그리기, 색칠하기, 조각하기 등이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미술 치료는 아까 말했지만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어린애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발달 증진을 위해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리를 진단,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미술이라는 것 하나뿐만 아니라 그런 미술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론들을 보자면 정신분석적 미술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분석적 미술 치료라는 것은 그 미술 그림을 통하여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치료 효과. 또 분석 심리학적 미술 치료라고 했어요. 분석 심리학적 미술 치료.
특히 이제 분석 심리학 미술 치료 같은 경우는 융의 이론을 가지고 본 것인데 미술을 매체를 통해서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의식화한다. 역시 똑같은 맥락인데 개인이나 집단. 인간 중심 미술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내담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미술을 통해 개인의 창조적 잠재력과 성장을 일깨워주는 것. 형태주의, 게슈탈트라 그러는데 형태주의 미술 치료라고도 있습니다. 미술의 매체를 이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모든 감각을 더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기 인식을 증가. 행동주의 미술 치료도 있습니다. 행동주의. 목표 행동을 변화시키게 미술 활동을 통해 행동 치료의 원리인 행동 형성을 하는 등 교육적인 측면. 인지, 정서, 행동주의 미술 치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론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떤 심리치료도 분명히 합니다만은 그것 외에도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이런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모델로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미술치료가 미술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미술 교육하고는. 미술 교육이란 그냥 아동에 대해서 미술과 이론 실기를 가르치죠. 그러나 이 미술 치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그림, 미술로 표현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규명해 보는 것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런 미술 치료에 관계된 이론은 상당히 다양하다.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의식세계, 무의식세계를 의식화시킨다. 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하다는 것. 그럼 과연 이 미술 치료의 치료적 가치가 어떤 것이냐, 특히 치료적 가치가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치료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8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는. 첫째, 아동이 미술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오리고 찢고 붙이고 색칠하고 만지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들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미술에 관계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리고 찢고 붙이고 색칠하고 만지고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감각 활동이죠.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치유 효과가 있다. 뭐 미술 활동은 우리 좌우뇌를 다 활용한다 그래요. 둘째, 미술은 치료자로 하여금 아동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아동의 방어 기제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며 아동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상담자가 여러분 같은 상담자가 아동 심리 상담자인 여러분들이 미술 치료를 한다면 아동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아동의 방어 기제를 허물지 않는다. 굉장히 아동을 지켜준다는 것이야. 그 자체가 다치지 않고 방어 기제를 허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도 해결을 한더라. 셋째, 미술은 대부분의 아동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이며 그의 정신적 외상, 고통 또는 상실에 대한 표현을 돕는 가치 있는 양식이다. 그렇죠. 미술 그림은 어떤 아이들도 색채를 사용해서 크레파스랄지 색채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된 것은 자연적인 언어다. 그렇죠. 그림은 자연적인 언어다. 그림은 자연적 언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넷째, 미술 활동은 아동의 정서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분노, 적대감, 죄책감, 자기 비난, 공포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한다. 그렇죠. 실제 그 그림을 그려서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볼 때 방금 말한 분노, 적대감, 죄책감, 자기 비난, 공포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표출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문제점을 해롭지 않게 한다. 말로 한다든지 비언어적인 몸짓을 한다든지 그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림을 표현하니까. 다섯째, 미술은 작업 활동의 결과가
작품으로 남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가 가능하다. 언제라도 실제 했던 그때 그림 그렸던 그 상황을 나중에 또다시 반추해 볼 수도 있다. 과거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여섯째, 미술은 인물의 특성, 상황, 감정, 장소 등을 한 공간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랄지 부모, 형제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일곱째, 미술활동의 창조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치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료자의 상담사의 적절한 중재나 칭찬 또는 격려가 있을 경우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매체를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촉진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 특히 그림 작품의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서 자신감, 성취감 이런 것도 촉진된다. 여덟 번째, 아동에 있어서 미술 치료는 미술과 놀이를 통합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미술 치료는 그림 그리는 미술도 하지만은 또 미술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놀이로서도 이런 통합 과정이다 그 말이지. 미술과 놀이, 미술과 놀이를 통합한 것으로 놀이 치료의 치료적 가치와 미술 치료에 적용 가능하다. 앞서 봤던 우리 놀이 치료의 그 내용과 미술 치료의 내용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즉 상상적이고 표현적인 다양한 놀이 자료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켜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은 오늘날에 와서 또 이 아동의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미술 치료가 주는 가치 상당히 이 미술 치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에서 동원이 되고 또 많은 이 미술 치료로 의하여 치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아주 장점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치료실, 치료 도구. 물론 이제 이상적인 미술 치료 공간은 정돈되어 있고 그런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 느낌을 주는 치료실은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심리적이나 물리적 편안을 느끼고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미술실을 주자. 그렇죠. 아유, 뭐 장소야 안전된 장소. 또 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실내 온도, 채광, 환기 충분히 돼야 되고 다양한 미술 도구가 준비되고 배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뭐 미술 활동은 작업대나 이젤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바닥이나 벽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집단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도 좀 넓게 이런 부분들 수납장, 선반. 치료 도구는 이제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가 사용됩니다. 예컨대 해화, 그림 그린 재료, 연필, 색연필, 뭐 포스트 칼라, 사인펜, 크레파스, 그림 물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조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찰흙, 지점토, 석고 이런 것들. 공예 자료, 신문, 잡지, 천, 리본, 오려서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조개, 돌 다 있습니다. 종이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도화지, 캔트지, 스케치북, 한지, 화장지, 하드보드지, 셀로판지, 아트지, 포장지. 작업 도구, 서형화 붓, 동형화 붓, 팔레트, 또 가위, 점토용 도구, 칼, 스펀지, 플라스틱. 이런 치료 도구인데 매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매체 특성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해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매체 특성의 이해력이 충분히 갖추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치료실, 치료 도구가 되겠고 치료자의 역할. 여기서 이제 치료자 역할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상담사 역할이겠지. 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일단은 그 내담자 아동에게 미술 재료를 제공해서 아동의 미술 표현을 격려하고 촉진할 수 있고
또 미술 과정도 알아야 되겠고, 해석, 작품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미술 작품에 대한 해석력을 갖춘 상담자, 치료자가 아동을 잘 읽어내야 돼요. 아동의 그 아동 내적에 있는 부분과 민감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 치료자는 내담 아동이 미술 재료나 도구를 가지고 선택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실제 또 치료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담사가 미술, 심리치료 또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돼서 전문적 지식, 자질, 이걸 자기의 충분한 공부로서 내공을 쌓고 실력을 늘려가고 증진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치료에 대한 활용 능력, 거기에 관계된 정신병리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이런 것에 관한 지식, 미술치료 계획, 진행, 평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이 아동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미술치료야말로 상당히 전문가적 자질을 가져야 돼요. 물론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결국은 미술치료 상담사는 유능한 예술가 자질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치료자 역할이 중요하다. 치료에 실제로 들어가서는 치료 계획을 세우겠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대상. 물론 치료자 일반 아동을 포함해서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심리적 문제가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포함되겠죠. 또 이제 치료 형태는 크게 개인 미술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미술 치료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아동의 수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고, 치료 목적. 앞서 말했지만은 뭐 이 미술 치료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은 뭐 다 똑같죠. 우리 아동들이 이 성장을 해 가면서 갖춰야 될 지적이랄지 도덕적, 미적 가치,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제 미술 치료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이고, 뭐 실시 방법. 전체 과정은 일단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기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미술 치료를 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치료적 동맹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항상 그러잖아요. 이 래퍼 형성이란 말은 치료관계, 신뢰관계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으로 뭐 이제 색칠해보기, 종이접기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중기에 가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치료의 그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 때문에 전이, 감정도 옮겨볼 수 있고, 또 역전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죠. 아동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나 가치관, 관점, 장단점, 생활 양식 이해할 수 있게끔 거의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이때는 이제 제대로 되게끔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게끔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들을 응용해 보는 것이고, 그때 이제 중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자신의 좋은 점, 초기 기억, 나의 장단점, 신체 번뜩이, 생활성 그리기, 내 인생에 중요한 세 사람, 뭐 또 계란화 동그라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결 시기는 이제 치료 활동이 거의 끝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나의 미래 모습, 선물 만들기, 되고 싶은 나, 꿈나무,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이 치료자, 상담사 입장에서는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미술치료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그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또 그 그림이 보여주는 상징의 이해, 이런 것은 이제 전문적인 과정을 공부해야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치료 기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난화, 어지럽게 뭐 그림을 그려서 자유롭게 곡선을 또 직선을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든지, 출발 용지법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실 그림. 우리 실 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로르샤의 잉크 반점처럼 도화지를 접고 도화지를 다른 손으로 도화지 밖으로 실이 잡아당기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지. 크레파스 위에 물감을 칠한다. 핑거 페인팅이라고 있어요. 핑거,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고, 점토놀이, 꼴라주도 있죠? 그 도화지에다가 풀로 붙이는 기법입니다. 감정 표현하기, 자기 현재 감정이랄지, 손바닥 찍기, 자신의 신체 번뜨기, 소시오그램이라고 해서 사회 관계성이 관계된 내용이죠. 뭐 선물 주기랄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미술 치료를 하는 것인데,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미술 치료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비단 이것은 아동 심리뿐만 아니라 성인, 청소년, 성인 또는 노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또는 장애인, 학대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미술 치료가 적용이 많이 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의 내면의 생각이랄지, 가치관이랄지, 분노랄지, 죄책감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자, 그게 이제 아동 상담에서 미술 치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지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 자, 인지란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떤 맥락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은 인지이기 때문에 지능과도 관계가 있어요. 인지. 사실은. 근데 사람은 이 인지가 잘못된다는 것. 생각해보세요. 인지가 잘못된다는 것. 어떤 대상을 보고 인식에서 안다. 이걸 인지라 그래요. 인지라는 것은.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특히 여러분들 인지심리를 들고 나오선 대표적인 사람은 삐아제입니다. 사실은. 인지심동. 근데 우리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일단은 행동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지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인지행동치료 쉽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냐? 잘못 인지됐을 때 잘못 행동이 나온다. 이거 인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치료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지가 제대로 된, 잘된 인지. 잘된 인지가 잘된 인지로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것. 이게 인지 행동 치료예요. 그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인지만 제대로 된다면은 제대로 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니까 인지가 잘못되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내용을 보고, 대부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여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됐을 때, 잘못됐을 때 분명히 부적응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내용은 간단하죠. 인지를 제대로 해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끔 하자.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지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야. 인지 과정에 개입해서 하는 치료다니까.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는 어떤 부분에 사용되냐? 신경증,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잘못된 인지야.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들고 나온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는 거 있습니다. 그 이제 REBT라고 그러고, 아론백이 들고 있는 인지치료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인지발달, 특히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조금 늦게 나오죠. 이건 20세기 중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1947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역시 이제 인지행동치료는 앞선 정신분석학의 반기를. 정신분석하고 달라. 정신분석하고 무의식을 의식으로 해준 건데, 이것은 인지를 제대로 하면은 부정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백이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했냐면 어떤 사람 대상으로 했냐? 우울증과 신경증을 보이는 성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심리학 쪽에서는 그네들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이 미숙한 아동에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학자들이 크렐이나 무어 같은 사람들은 5세의 아동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갖고 온 ADHD, 특히 아동 ADHD,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그러죠. ADHD. 이런 아동,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 아동들에게도 활용해 봤더니 충분히 치유 효과가 있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를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에서 들고 나온 개념들을 보면은 인지적 결정론, 비합리적 신념, 또 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 이런 뜻인데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지적 결정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지적 결정에서 끝난다. 이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여러 감각경을 동원해서 인지, 사고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지해서 이게 인지가 왜곡됐다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됐다거나 자기 패배적인 인지를 했다거나 그럴 때는 역시 행동도 부적응 행동,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싸움을 한다 가정했을 때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서입니다. 앞에 잘못된 정서, 달리 말하면은 생각이 잘못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시비를 건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너 나에게 감정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감정 없어. 그럼 싸우면 안 돼요. 너 내 감정 있어? 라고 하니까 감정은 잘못된 정서겠죠. 그 감정 있다. 그러면 싸움이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잘못된 정서, 잘못된 생각이 잘못. 이게 싸움이란 부정행 행동이 나온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지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게. 잘못된 정서가. 그러면 이 생각의 잘못을 고쳐라, 그 말이야. 인지를 고쳐. 그러면 부정행동 나오지 않아. 아주 간단한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인지적 결정론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행동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고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아까 말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이 인지적으로 왜곡되거나 불합리하고 자기 패배 행사하고 이게 결국엔 행동도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고치면 되겠지. 비합리적 신념 똑같은 말이네. 비합리적.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이거든. 비합리적인 생각 그러면 잘못된 감정이야. 또. 합리는 이성이 합당하다는 거. 비합리적은 이성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잘못된 감정이야.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행동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부정행동이 나온 것이고 또 이제 자동적 사고 뭐 그것도 있고 인지적 오류 인지를 잘못했다. 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인지의 오류를 범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내용을 보고 잘못 생각해버린 것이야. 인지적 오류란 말이. 현실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다양한 역기능적 도식이. 원래 여러분들 도식이라는 것은 인지도식. 그걸 이제 삐아제 같은 학자는 스키마, 쉐마란 말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쉐마, 잘못된 스키마가 머릿속에 박히면 그것으로 말하면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못 도식화, 역기능지 도식이 활성화되는 경우,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거나 사실 또는 그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인지적 오류가 발생한다. 인지적 오류는 결국 어떤 거? 인지적 오류는 결국 부정 행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인지적 오류를 고쳐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에 뭐 임의적 자기가 인지적 임의적 추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린 것이야. 또 선택적 추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야. 자기가 좋을 대로만.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 어떤 것을 넘쳐서 지나치게 하는 것이고, 확대화, 과장, 개인화, 이분법,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잘못된 인식, 인지 오류죠. 결과적으로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보고 감각기를 동원해서 인지를 하는데 잘못된 인지가 됐을 때는 그 잘못된 인지에서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 나온다. 그럼 뒤집어서 인지가 제대로 되게끔 하고 올바른 행동이 되게끔 하자. 이것을 과거에는 성인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지금은 특히 ADHD랄지는 아동들의 이런 문제적인 내용에 적용했을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과연 이 치료랄지 이런 치료 도구는 어떤 것인가? 치료자와 내담자, 상담사와 내담자 간 언어적 논박을 통해 말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왜곡을 파악하여 그걸 뒤집어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수한 치료실이랄지 치료 도구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뭐 따로 치료실, 치료 도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서로 말을 언어적 논박을 통해서 뭐 A, B, C, D, E 이론이라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이론을 보면 A, B, C, D, E 이론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논박을 해서 나중에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딱히 어떤 뭐 치료실, 치료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방금 말했지만 이런 치료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지치료에서 이 치료자, 상담사와 내담자가 논박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재구성하는 치료 모델이다. 지극히 이건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언어로, 적극적인 언어로 교육적 지시와 설득에 중점을 둔 교사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담자, 치료자가 언어로 통해서 적극적 언어로 교육적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시도 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것이야. 물론 그 인지치료에서 지시 설득을 한다 해도 어떤 부분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냐. 치료자와 공감을 해야 돼요. 내담자, 상담자 공감을 하고 배려를 해주고 내담자에게 따뜻함이랄지 진솔함이랄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시, 설득을 한다 손치대로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인지행동입니다. 실제로 이제 앨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 합리적 정서치료라는 말은 이미 그 말 자체에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합리적 정서치료.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왜 부정행동이 나오냐. 부정행동은 이 정서적으로 잘못돼서 잘못된 정서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이걸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감정. 애초에 인지 과정에서 잘못된 정서, 잘못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행동이 된 것이야. 이것을 어떻게 해주라?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신념을 갖도록 해주라.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치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부정행동은 왜 부정행동이 되냐?
부정행동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서적으로 잘못된 비합리적인 그런 정서가 부정행동을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내담자의 잘못된 부분을 치료자, 상담자가 잘못된 정서를 합리적인 정서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내담자와 이 상담자 간에 그 상담하러 온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고 그걸 또 설득 지시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게 하는 것이야. 그걸 소위 말해 A, B, C, D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 B, C는 A는 선행사건, B, 비합리적 신념, C, 정서적 행동적 결과. 그러니까 A, B, C는 잘못된 어떤 사건, 선행사건에서 잘못된 신념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이 나온 것이야. 그걸 논박을 해. D가 논박. 거기서부터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야. 논박하고 효과를 보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낸 것. 이걸 앨리스의 A, B, C, D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치유 과정이에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합리적 정서 행동치에 나와 있다니까. 비합리적 잘못된 감정 정서가 잘못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니까 합리적인 정서로 바꿔주라. 합리적 정서로 바꿔주라. 그래서 행동을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 보면 앨리스가 들고 나온 그런 내용들이 금방 말했지만은 실제로 그 논박을 한다거나 물론 설득, 지시, 논박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닙니다. 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이론이. 뭐 이제 백의 인지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인지치료는 인지적 재구성 이것도 그러죠. 자, 내담자가 잘못된 사고체계, 부정적인 자동사고 이걸 치료자가 치료 발견해서 고쳐줘. 이게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준다는 것이야. 현실적으로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변기에서 대변 보기를 거부하는 5세 아동 인지치료 해가지고 5세 남아가 변기에 앉아 대변 보기를 매우 공포스러워하며 거부하며 상담에 의뢰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그 5살 먹은 아이가 대변기라는 그 자체를 보고 지금 자기가 제대로 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아동이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게 되면 변기에 빠지게 될 것처럼 돼요. 변기 물을 내릴 때 자신도 같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이 변기에 아동용 변기 마개를 놓으면 변기에 앉아도 변기 속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한다. 마개를 놓으면 물속으로 안 빠져내려가게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 구성을 바꿔준 것이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인지가 돼 있냐? 인지가 물이 내려가면 나도 빠져내려갈 것이다. 재구성해 주라고 말이야. 재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마개를 넣어. 마개를 넣게 되면 물이 빠져내려가더라도 나는 안 나간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치료라는 것은 잘못된 인지를 제대로 된 인지로 재구성하자.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행동치료의 앨리스 이론이랄지 백의 인지 이론이 다 똑같아요. 잘못된 인지. 아까 말한 대로 인지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부정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제대로 인지를 시켜주고 제대로 행동하게 하자. 이게 바로 인지행동치료. 이것은 딱히 어떤 치료실이랄지 치료 도구랄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아이를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설득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논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인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인지행동치료의 주 핵심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 상담을 함에 있어서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해봤습니다. 놀이치료 굉장히 많이 요즘 활용하기도 하죠. 모래 놀이치료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미술치료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이것은 딱히 어떤 뭐 치료실이라든지 치료 도구가 필요치 않고 언어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쉽기도 하죠, 사실은. 이 인지행동치료가. 물론 쉽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지시하고 설득하고 또 인지 재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와 이 상담사, 치료자가 잘 래퍼가 잘 설정돼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동 심리 상담, 아동 심리 상담에 관계된 직무교육, 특히 이제 아동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사로서 이런 여타 부분을 더 자세히 전문적인 지식을 기른다면 아마 성공적인 아동 심리 상담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